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 시간에 배우셨던 용어 있잖아요. 읽어봤던 용어를 제가 칠판에다 좀 간단하게 적어가면서 용어를 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만 해당하는 난에 간단하게 적으셔도 되고요. 그냥 들어보셔도 되고요. 자, 용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용어의 정의.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되게 많이 중요하고요. 예, 용어가 일단 중개라는 용어 있었다 그랬죠? 예, 중개는 간단히 뭐 하는 것이다라고 했었어요. 알선하는 건데 뭐를 알선하죠? 행위. 예, 행위를 알선하는 거.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죠. 그죠? 예, 행위를 알선하는 것.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행위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전 시간에 행위?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라 그랬죠. 근데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거래라고 얘기한다 그랬고요. 이걸 붙이면 거래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죠. 예, 그럼 거래계약을 행위라 얘기하고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알선하는 거. 근데 이걸 이제 좀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거래계약하는 것을 우리가 법률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법률 행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법률 행위는 뭐냐면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위다 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법률적으로 의미 없는 행위도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알선하는 거, 이 알선하는 행위, 요 부분을 우리 무슨 행위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법률 행위하고 사실행위는 제 시간에 이제 우리 강의할 건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민법 총칙 시간에 배우실 건데, 자,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여러분은 이제 지금 무슨 행위를 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 이렇게 강의를 듣고 계신 행위가 무슨 행위인 것 같아요? 법률 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사실 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사실 행위를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거는 무슨 행위니까요? 사실이니까 사실 행위를 하고 계신데,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이 행위가 가능토록 만들어졌던 것이 법률행위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법률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그 권리 때문에 여러분이 사실로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법률행위를 하셨을까요? 예? 돈을 내는 거를 법률행위라 그러지는 않아요. 예? 계약을 하셨지, 여러분이. 자, 무슨 계약을 하셨을까요? 계약을 여러분 여기 데스크에서 계약했죠? 그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 계약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법률 행위라 얘기하고, 그 법률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권리를 하나를 얻었는데 그 권리를 가지고 행사하는 행위를 사실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봐요. 매매, 교환, 임대차라고 하는 행위는 당사자들이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당사자들이 하는 계약을 다른 말로 무슨 행위라 그런데요? 법률 행위라고 그런데요. 근데 그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뭐 해주는 거? 알선하는 건 무슨 행위? 사실행위. 이것도 법률 행위라 그러면 안 돼요. 이건 그저 도와주는 거니까. 그럼 좀 더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중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매는 누구랑 누구를 소개시켜 주는 거를 중매라고 얘기하죠. 남과 여, 그러니까 그 신랑과 신부. 그러면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뭐 해요? 계약하죠, 계약. 자, 무슨 계약을 할까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혼인 계약. 그러면 중매하는 사람이 직접 혼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약은 누가 하는 거야? 당사자들이. 예, 그러면 중매하는 사람은 그냥 뭐만 하고요? 알선, 소개만 해주는 거지.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중매 선 사람은 법률행위를 한 거예요? 사실행위를 한 거예요? 사실행위를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요거를 좀 다른 말로 정의하면 중개를 우리 대법원이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중개란 법률행위 이거죠. 성립에 조력하는 사실행위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이거는 위에 거는 법률에서 정의한 거고, 이거는 판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한자로 판이라고 쓴 겁니다. 이건 판. 예. 그럼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우리 중개를 뭐라고 정의하기도 하냐면
법률 행위 성립에 조력하는, 조력한다는 건 도와준다는 거죠. 무슨 행위라고 정의하기도 한다고요? 사실 행위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럼 한마디로 중개는 법률 행위예요, 사실 행위예요? 중개는 법률 행위, 사실 행위? 사실 행위라고 하셔야 돼요. 그 중개의 목적이 되는, 대상이 되는 행위는 법률 행위지만 중개 행위 자체의 성격은 사실 행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용어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공인중개사라는 용어가 있었었는데, 이 공인중개사라는 용어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무엇을 무엇한 자라고 간단히 정의했죠. 자격을 뭐한 자? 취득한 자. 자격은 당연히 공인중개사 자격이겠죠. 그러면 취득이라고 하는 단어, 이 취득이라는 단어가 좀 중요한데요. 이 취득은 어떤 개념을 취득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오늘 여러분 수업 마치고 집에 가실 때 전철을 타셨는데 전철 선반 위에요 서류 봉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아무도 가져가지를 않고 그냥 사람도 없어. 그래서 그 여러분이 선반에 있는 서류 봉투를 꺼내 가지고 봤더니 그 서류 봉투에 뭐가 하나가 있냐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뭐 하셨어요? 그 습득을 하셨어. 습득. 이게 주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내일부터 학원에 안 나오셔도 되겠네. 그렇죠? 왜 학원에 안 나오셔도 돼요? 자격을 뭐 했으니까? 습득을 했으니까. 그럼 여기 습득은 취득한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를 취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취득은 어떤 거를 말하냐면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 대장에 여러분 이름이 기재되어지는 순간, 여러분 이름이 기재되어지는 순간을 뭐라 그래요? 취득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한자로 등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자격증 교부대장에 여러분 이름이 올라가는 순간을 취득이라고 한다. 자,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전하다가 이제 교통경찰에 적발이 됐어요. 신호위반. 그러면 교통경찰이 와서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격리 딱 한 다음에 그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면허증 좀 달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면허증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면허증 원래 소지하도록 되는데 소지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해? 교통경찰이 주민등록번호 부르라 그러죠. 근데 원칙은 면허증 없으니까 현장에서 체포해야 되잖아요. 왜 체포해야 되냐면 무면허로 운전했으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죠? 주민등록번호 부르라 그러죠. 주민등록번호를 부르면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으로 조회하죠. 뭘 조회해?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회하죠.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조회해요? 주민등록번호를 누르면 어디하고 연결이 되겠어요? 면허증 교부대장하고 연결이 되는 거지. 그래서 조회를 하면 그 사람이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면허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대장에 기록이 되어지는 순간을 뭐라 그런다? 취득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OX.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정의한다. OX. X. 왜? 자격증은 주어도 되잖아요. 돈 주고 사도 되고 빌려도 되고 그런 건 공인중개사가 아닌 겁니다. 그럼 공인중개사는 뭐 한 자? 취득한 자. 이 개념을 잘 기억을 해 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자라는 말을 썼을 때 법률에서 일단 자를 쓸 때에는 법인만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인도 들어가는데요. 여기서는 자연인의 하나입니다. 이유는 왜 자연인의 하나냐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은 뭐를 봐야 돼요? 시험 봐야 되죠. 그래서 시험은 사람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인 공인중개사는 없어요. 다시 법인인 공인중개사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아까 제가 전 시간에 법인인 누구는 있을 수 있다 그랬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법인인 공인중개사는 없는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공인중개사 정의였고요. 자, 세 번째 중개업이라고 하는 용어 있었는데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그랬죠?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의뢰 있어야 되겠죠. 의뢰. 그 다음에요.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모두 갖춰졌을 때 우리가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의뢰, 보수, 이거를 업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다 갖춰져야 됩니다. 의뢰라고 하는 것은요. 의뢰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냐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 불특정 다수에게 받는 겁니다. 그리고 보수라고 하는 것은 영리성을 이야기합니다. 영리성,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된다. 여기서 보수라는 것을 꼭 돈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돈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형태의 보수가 있을 수 있죠. 물건도 받는 것도 영리성을 띄었다라고 볼 수 있고, 향응을 받았다, 이것도 보수로 봅니다. 그리고 중개는 뭐예요? 행위를 알선하는 거를 뭘로 하는 거? 업으로 하는 거. 여기서 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인데, 업이 되기 위해서는요, 무슨 성과 무슨 성을 갖고 있어야 업이 되냐면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있을 때 이걸 업이라고 합니다.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있는 행위를 우리가 업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자로 업을 쓴 겁니다. 이 업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업의 반대말. 이 업의 반대말은 아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부자를 붙이면 되겠죠. 그럼 읽어보세요. 부업은 어떻게 하는 게 부업이에요? 집에서 하는 거만 꼭 부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어떻게 하는 게 부업이죠? 일시적으로, 아르바이트, 일시적으로, 그냥 일회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 우연하게 한 거, 우연하게. 그래서 우연성.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는 거는 업이 아닙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별 2개. 자, 업의 반대말은 무슨 성? 일회성, 우연성, 이런 것들은 업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한테 뭔가를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한 내용이 시골에 있는 토지를 하나를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또 다른 친구가 시골에 있는 토지를 하나 사달라고 부탁을 해서 친구하고 친구를 연결시켜주고 여러분이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친구를 소개시켜주고 100만 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의뢰 받았나요? 의뢰 받았어요. 보수도 받았나요? 100만 원 받았다고 했죠. 그러면 중개업을 했나요? 아니에요. 왜 중개업은 아니에요? 이건 어쩌다가 한 거죠. 일회성을 갖고 한 거죠. 이건 무슨 성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계속성과 반복성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개념을 잘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중개와 중개업을 구분할 줄 아시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중개와 중개업을 구분할 줄 아시는 게 가장 오늘 중요한 미션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것만 알고 가셔도 충분합니다. 뭐하고 뭐를 구분하는 거? 중개와 중개업을 구분하는 거. 자, 그러면 중개업은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세 가지가 뭐뭐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의뢰 있어야 되고요, 보수 있어야 되고요, 업,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 거죠. 이거 세 가지가 다. 그래서 이 동시에 있어야 이거를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개업은요, 의뢰라고 하는 것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잘 생각해봐요. 중개는 의뢰라는 말이 없어도 되는지. 자, 중개의 정의를 한번 다시 내려볼게요. 중개란 뭐를 뭐하는 것?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의뢰라는 말 안 들어가 있죠? 그러면 중개는 그죠? 뭐만 하면 중개네. 행위만 알선하면 중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의뢰 없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수를 안 받아도 중개에 들어갑니까? 보수를 안 받아도 중개에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업이 아니어도 됩니까? 그래서 이거 세 개 다 없어도 중개고요. 2개만 없어도 중개고 1개만 없어도 중개입니다. 그래서 세 개를 다 갖추고 있을 때만 세 가지 모두 동시에 충족해야만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중개업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오늘 우리가 배우셔야 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중개와 중개업을 구분하시는 거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요것만 따로 별표 3개 해드릴게요.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용어. 네 번째 용어는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용어가 있었는데, 아까 제가 전 시간에 계속 얘를 줄여서 뭐라고
드렸죠? 개공이라고 줄여서 읽었던 거 개업공인중개 정식 용어입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정의를 한번 좀 내어봐 드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뭐 한 자라고 정의하냐면 등록한 자. 간단하죠? 등록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여기서 등록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이 등록은 아까랑 똑같은 말이에요. 대장에 기록하는 거 혹은 기재하는 거를 등록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모든 과목에서 다 나오는데 등기 아니면 등록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럼 등록을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대장에 기록하는 건데 등자를 오를 등자라고 그래요. 오를 등자. 우리 산에 가는 거 뭐라 그러죠? 등산. 오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청에서 가지고 있는 대장 공부에다가 올려서 록자는 기록할 록자입니다. 기록을 하는 행위. 이걸 우리 두 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등록. 그러니까 등록을 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뭘 등록을 할 거냐를 한번 예를 하나만 좀 들어봐 드릴게요. 사람 같으면 내 뭐를 등록하겠어요? 여기 아까 사람 같으면 내 뭐를 등록을 하는 거죠? 이름. 내 이름을 등록을 해야 내가 이 자격이 있다는 걸 특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 같으면 뭐를 등록을 해야 내가 등록을 했다는 걸 특정해 주겠어요? 내 이름. 이름을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자는 일반적으로 자연인만 있는 게 아니고요. 법인까지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적어 볼게요. 이거는 개인도 있지만 즉 자연인도 있지만 자연인은 개인이라는 뜻인데 자연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머니가 만든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 개인이라고 얘기하고 자연인의 반대를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법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법에서 만든 사람이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회사 같은 게 법인입니다. 아까 우리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한국자산관리공사 있었죠? 공사도 뭐에 들어가요? 법인에 들어갑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들어간다는 거. 요거 주의하셔야 될 거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법인은 이름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럼 법인은 뭐를 등록하는 거냐면 그 사업자 등록번호 말고 이름이니까 명칭, 그 법인의 명칭. 뭐 주식회사, 삼성전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법인의 이름을 등록을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현행법상 등록을 하려면 뭐를 갖고 있어야 해요? 자격. 그러면 자격을 갖고 있어야만 등록을 하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인에서는 자격을 안 갖고 있어도 등록이 되느냐? 법인은 자격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자격은 자연인에 한해서 갖는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건 누가 자격을 갖게 되는 거냐면 법인의 누구야? 직급이 뭐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 그럼 법인에서 직급이 높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사원 또는 임원들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법인은 자격을 임원들이 갖고 대신 누구 이름으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 회사 이름으로 등록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연인인 개공도 있지만 누구인 개공도 있다. 법인인 개공도 있다. 그럼 여러분은 나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이제 취득하시게 되면 개인적으로 등록해도 되고 뭐 만들어서 해도 되고요. 회사 만들어서 해도 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면 법인으로 하면 장점이 있을까요? 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법인으로 하면 장점. 법인으로 하면 장점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일단 명함을 팠을 때 폼이 좀 나겠죠. 자, 어떤 폼이 날까요? 그 명함에다가 주식회사 뭐뭐뭐 대표이사 아무개 뭐 이렇게 하면 폼 나겠죠. 그런 거. 또는 사무실을 많이 낼 수 있어요. 사무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이제 배우는데 분사무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 상대방한테 주는 신뢰감이 많이 달라지고 이런 개인 사무소보다는 그런 사무실을 많이 낼 수 있는 거 이런 어떤 장점을 갖고 있으면 법인도 가능하고요. 이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유형을 종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다시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유형, 종류를 두 자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종별. 종별이라고 하는데 종별을 한번 제가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인인 개공과 법인인 개공이 있다 그랬죠. 자연인을 다른 말로 개인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개인은 다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개인에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일단 적어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부칙상의
계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계공이 있고요. 제가 위에는 뭐라고 썼냐면 부칙, 상의 계공이라고 썼고요. 아래는 공인중개사인 계공이라고 썼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우리 1교시 때, 2교시 때구나. 2교시 때 우리나라의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자격이 몇 년도에 도입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1983년도 도입되었는데 시험은 85년도에 1회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85년 이전에 공인중개사가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85년 이전에 없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중개업을 아무도 안 했을까요? 누군가는 해왔을까요? 해왔겠지. 예, 그분들을 말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중개업을 해왔던 사람들, 이걸 우리 법률적으로 기득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중개업을 해왔던 사람들, 예, 과거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해왔던 분들인데 이 기득권을 가지고 등록을 시켜준 겁니다. 이왕의 권리를 갖고 있다의 뜻이에요. 기득권. 예, 그래서 등록을 시켜준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자격을 가지고 등록을 해준 게 아니에요. 그럼 뭘 갖고요? 기득권 가지고. 그럼 공인중개사인 계공은요? 뭘 가지고 등록을 해준 자예요? 자격 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자격 취득해가지고 등록을 한 그런 계공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위의 계공은, 즉 부칙상의 계공은 계속해서 인원이 늘어날까요? 아니면 줄어들까요? 왜 줄어들겠어요? 이분들이 계속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 강의 시작할 때 우리나라에 12,000분 정도 계셨거든요. 처음, 그러니까 14년 정도 전 일인데 지금은 5,000분 조금 넘게 살아 계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분들은 돌아가실 거예요. 다.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아니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영구적으로 사실 수는 없잖아. 그럼 돌아가시면 이제 이런 종별을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도기적으로 부칙상의 계공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전개가 되는 거지 앞으로는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래서 이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종별이고 이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종별이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부칙상의 계공은 폐업 후 재등록이 가능하다. OX. X가 됩니다. 왜 X가 될까요? 자, 이 사람들은 폐업하면 뭐가 없어져요? 기득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재등록 안 됩니다. 근데 공인중개사인 계공은요, 폐업 후 재등록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 가능해요? 자격은 남아 있으니까.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법인 보는데 법인은 두 가지로 다시 나눠지고요. 중개업을 위한 법인이라 그래서 중개법인과 특수 목적을 가지고 만든 법인이라 그래서 특수법인인 계공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중개법인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법상 회사가 등록 요건을 갖춰가지고 등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이 회사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회사 설립을 할 수 있죠. 여러분이니까 회사로 만들어서 등록하면 돼요. 그 대신 요건이 있어요. 다음 주에 이런 거 배웁니다. 등록 요건만 갖춰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중개법인으로 갈 수 있어요. 그 대신 특수법인은요, 회사가 아니라 그랬죠. 아까 무슨 공사 하나 있다 그랬죠?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사예요, 공사. 공사는 회사가 아니에요. 상법상 회사가 아니라고. 근데 공사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중개업 등록이 필요해서 등록을 이렇게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특수법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만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종별은 두 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별과 어떤 종별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종별과 이 종별이 될 수가 있어요. 부칙상의 계공은 여러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가 여러분 될 수가 없죠, 그죠? 네, 그리고 두 가지. 시험에는 40문제 다 여기서 나와요. 40문제 다. 요거는 거의 물어보지 않고 요것도 출제하지 않으니까 요 두 가지만 여러분 관심 갖고 계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종별은 요 두 가지 종별만 기억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출제는 다 여기서만 하니까. 이제 유형은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거 참고만 하시고요. 다섯 번째 용어 소속 공인중개사.
자, 소속공인중개사를 제가 전 시간에 뭐라고 줄여서 한번 읽어드렸냐면 소공이라고 줄여서 읽었는데 이걸 소속공인중개사라고 정의하는데요. 일단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이 있어야 돼, 아니면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제가 이제 자격이 있다라는, 즉 공인중개사자를 쓴 겁니다. 한자로 공인중개사여야 하고요. 그리고 얘가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그러면 뭐 되어야 해요? 소속되어야 해. 소속.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속돼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가지 업무를 하겠죠. 첫째 무슨 업무, 둘째 무슨 업무 한다 그랬죠? 얘가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거 하고요. 하거나 또는 정확하게 뭐라 그랬어요?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이걸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소속은 누구에 소속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개공한테요. 이 개공은 개인만 있어요? 법인에도 있어요? 법인에도 있죠. 법인인 그 중개법인에 소속 공인중개사들이 취업이 많이 되겠죠, 그죠? 소속된다는 거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거하고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게 동일한 업무는 아니겠죠. 그럼 뒤에 수행한다와 보조한다는 단어가 붙었으니까 앞에 수행한다는 건 누구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뜻이겠어요? 자, 뒤에 먼저 해볼게요. 중개 업무를 보조한대. 그럼 누구의 업무를 보조한다는 뜻이겠어요? 개공의, 자기를 고용해준 개공의 업무를 보조한다. 그죠? 개공이 원래 중개 업무 하잖아요. 근데 개공의 업무를 보조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개공이 팔이 부러졌어요. 계약서 써야 되는데. 그럼 계약서 누가 써야 되겠어요? 소속공인중개사. 그걸 보조하는 거라 그러죠. 근데 개공이 만약에 팔이 부러졌는데 사무실에 누구밖에 없냐면 중개보조원밖에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누가 써야 되겠어? 계약서. 응? 자, 개공이 팔이 부러졌는데 사무실에 소공이 있으면 소공이 쓰면 된다 그랬죠? 그건 보조하는 거니까. 근데 사무실에 누가 없냐면 소공이 없어. 고용을 안 했거든. 중개보조원밖에 없어. 그러면 계약서 누가 써야 되겠어요? 개공이 써야 되겠지. 근데 팔이 부러졌는데. 발로 써? 그럼 발도 부러졌어요. 그러면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약서 쓰면 안 되지. 그렇죠? 그거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개보조원은 이런 거 하면 안 되니까 소공이 있을 때 이거 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중개 업무는 소공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뜻이에요. 소공 스스로가 계약서를 써도 돼요. 소공 스스로가. 그리고 개공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개공하고 소공의 차이는, 개공은 뭐 한 자고요? 등록을 한 자고, 얘는 소속이 되어진 거니까 얘에 대한, 즉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주겠어요? 개공이 져주겠지. 그런 차이만 있습니다. 자, 6번째 용어, 중개보조원. 자, 중개보조원은 자격이 있는 자, 없는 자? 없는 자. 제가 사라고 쓰고요. X자 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소속이 되어야 하나요? 예, 소속되는 건 동일하고요. 얘가 중개 업무 수행하거나 보조할 수 없죠. 그죠? 얘는 그럼 뭘 해야 돼? 단순 업무만 보조합니다. 맞죠? 그죠? 여기서 질문. 단순 업무는 누구의 단순 업무를 보조한다는 뜻이겠어요? 개공이. 원래 개공이 해야 할 단순한 업무를 중개보조원이 보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중개보조는 없으면 개공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단순한 업무들을 중개보조는 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책에는 없는 얘기인데 용어에는 없지만 우리 뒤에 계속 나오는 용어 2개만 좀 적어볼게요. 고용인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고용인. 이건 다음 주 정도에 보면 등장하는데, 고용인은 두 사람을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누구랑 누구를 합쳐서 고용인이라고 그러냐면 소공과 중개보조원 합쳐서 고용인이라고 그래요. 자, 한번 적어볼게요. 소공 플러스 중개보조원 합쳐서 세자로 뭐라 그런다? 고용인. 누가 고용한 사람? 개공이 고용한 사람을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자, 8번째 마지막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어도 이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데 다다음 주 정도에 나올 건데,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하는 용어가 뭐냐면요, 일단 누구는 당연히 들어가겠어요. 개공 당연히 들어가겠지. 그죠? 여기에 누구까지 포함이 되는 거냐면 고용인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고용인 안에는 누구까지 다 포함되어지는 거냐면
사원, 임원까지 모두 포함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약간 어려운 얘기를 좀 하나 해볼게요. 약간 어려운 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개법인이 있다고 칩시다. 중개법인. 그러면 이 법인은 등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등록을 이 회사의 대표자가 있고요. 이사가 있고 부장이 있고 뭐 과장이 있고 대리가 있고 그죠? 지금 막 들어간 신입사원들도 상당수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등록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대표자가 아니면 법인이. 누가 등록을 가지고 있다고요? 법인. 법인이 등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를 개공이라고 하나요? 대표자를 아니면 법인을. 이게 중요한 건데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대표자가 개공이라고 한다면 대표자가 사고 나서 죽었어요. 오늘. 그럼 회사 문 닫아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좀 불합리하죠. 한 명 죽었다고 회사가 문 닫는 게. 그러면 누가 개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법인이. 그래서 법인인 개공. 얘가 개공이라는 뜻이에요. 얘가 개공입니다. 누가 개공이라고요? 법인. 그럼 나머지는 싹 다 뭐야? 고용인이에요. 고용인. 그러면 고용인은 딱 두 가지 부르잖아요. 뭐 있거나 뭐 없거나. 자격이 있거나 없거나. 딱 두 가지지 뭐. 그렇죠? 그러면 대표자라 하더라도 자격 있으면 뭐야? 소공. 여기서 부장이 자격 없대. 그럼 뭐야? 중개보조원. 그러면 자 봐요. 부장은 자격이 없어요. 부장은 지금 30년 됐는데 자격이 없어. 중개법인에. 지금 막 들어간 신입사원 중에 하나가 자격을 따가지고 들어갔어요. 신입사원. 그럼 얘는 계약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못 써? 자격 없으니까. 얘는 쓸 수 있어요. 왜 쓸 수 있어요? 자격이 있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자격이 있다 없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개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법인에서 개공은 누구를 개공이라고 한다? 법인을 개공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용어 8가지 설명 다 드렸고요. 교재에서 부연해서 좀 몇 가지만 좀 봐드릴게요. 3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이제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이 그림 뭐 그냥 중요하지 않으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뒷장 넘기시면 38페이지 판례 하나 보겠습니다. 자, 판례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게요. 중개행위는 채색을 좀 해주실래요? 중개행위는 당사자 사이의 매매 등 법률 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까지 채색하시고 별표를 2개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칠판을 한번 봐볼게요. 아까 제가 중개를 대법원이 뭐라고 정의한다 그랬어요? 법률행위 성립에 조력하는 무슨 행위? 사실행위라고 했죠. 그죠? 요거 잘 기억해 주셔야 돼서 한마디로 말하면 중개는 사실행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39페이지의 보조적, 독자적 상행위 같은 거는 뭐 특별히 안 보셔도 되고 하단에 보시면 중개의 종류가 있는데 중개행위 대상에 따른 구분에서 상사중개와 민사중개가 있잖아요. 이 상사중개는 도매상이 팔고 소매상이 사는 시장이 열린다고 했을 때 그 도매상과 소매상을 알선하는 거를 상사중개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런 큰 시장이 있잖아요. 뭐 우리 서울의 무슨 시장에 가보면 상사중개인들을 볼 수 있을까요? 남대문도 좋고요. 또 무슨 시장에 가보면 뭐 노량진 수산시장, 또 우리 가락동 시장 이런 데 가면 상사중개인들이 있어요. 그런 걸 상사중개라고 얘기하고 우리 부동산 중개는 상사중개라는 개념은 없고요. 다 사인 간의 거래 행위만 있기 때문에 민사중개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민사중개 쪽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만 해주실래요? 그 번호에다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뭐 그 단어에다가 해주셔도 좋고. 부동산 중개는 무슨 중개? 민사중개.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뒷장 넘기시고 40페이지 우리 개공의 개입 정도에 따른 구분해 가지고 지시중개는 말 그대로 어디에 가면 뭐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정보만을 주면 중개가 다 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고요. 참여중개는 어떻게 하는 걸 참여중개라고 하냐면 거래계약서까지 다 써주는 방식을 말해요. 그럼 우리나라
그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중개를 어디까지 해줄 것 같아요? 계약서까지 다 써줄 것 같죠? 예, 그래서 참여중개 쪽입니다. 참여중개 쪽 동그라미. 우리나라 전통 방식은 참여중개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내려오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정도 해서 일방적. 일방적은 중개를 의무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방식을 일방적 중개라고 하고요. 쌍방적 중개는 중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할 완성의 의무를 부담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질문이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무적으로 중개를 해주나요?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요? 의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적으로 중개하지는 않죠. 예, 그래서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 방식은 무슨 중개 방식이냐면 일방적 중개 방식입니다. 일방적 중개. 상사 중개는 물건이 있으면 그날 그거 다 팔아줘야 돼요. 떨이라도 다 팔아주는 방식이 상사 중개인데 부동산 중개는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오른쪽 양가로 4번에 단독 중개와 공동 중개 있는데 그 양가로 4번은 별표를 좀 하나 해주시고요. 두 가지 다 제목에다가만 채색하겠습니다. 무슨 중개 있답니까? 단독 중개, 공동 중개. 그럼 단독 중개는 개공이 몇 명이 하는 거예요? 혼자서 하는 거. 그러면 공동 중개는 몇 명 이상이 하는 거? 2명 이상이 하는 거를 공동 중개. 질문. 실무에서 개공들은 어떤 중개를 선호할까요? 단독 중개를 선호하겠죠. 이유는요? 뭐를 더 많이 받아요? 보수를. 내가 양쪽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독 중개를 더 선호하겠죠. 자, 양가로 5번의 법적 근거에 따른 구분에서 공인중개, 사중개인데 공인중개는 아무나 못하는 거고요. 아무나 못하고 특별한 어떤 라이센스가 있어야만 하는 방식을 공인중개, 그냥 아무나 해도 되는 방식을 무슨 중개? 사중개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사중개였는데 지금은 무슨 중개식이겠어요? 공인중개. 그 다음에 물건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국내, 국제로 나눌 때 우리나라는 무슨 중개 방식에 들어가겠습니까? 국내 중개. 이게 국내법이니까 국내 중개에 들어가겠죠. 양가로 7번에 의뢰의 수에 따른 구분이 있는데 거기다 우리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 이것도 중요한데 일방중개는 의뢰를 한쪽에만 받아도 된다라는 뜻이고요. 의뢰를 양쪽에서 받아야 된다는 뜻을 쌍방중개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 테니까 하단 여백에다가 그림을 하나 좀 그려놓죠. 자, 개공이 한 명 있어요. 개공이 한 명 있고요. 의뢰인들, 즉 고객들이 2명이나 있습니다. 의뢰인이 팔아달라고 의뢰를 하고요. 이쪽 의뢰인도 팔아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둘 개공이 뭐 해주면 되겠어요? 자, 여기가 매도고 여기가 매수야. 그럼 이 둘을 뭐 해주면 돼요? 연결해주면 되지. 그러면 중개가 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중개지요? 응? 이걸 무슨 중개라 그래? 이 개공 혼자 했잖아. 단독 중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의뢰를 한쪽에서 받았어요? 쌍방향에서 받았어요? 쌍방향. 이거를 쌍방중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무슨 중개와 무슨 중개가 동의어네요? 단독 중개와 쌍방 중개가 동의어에 들어가는데 이 전혀 단어가 어울리지 않죠. 단독과 쌍방이 같은 말이에요. 자, 요거 하고요. 자, 한 명의 개공이 있는데 한 명의 의뢰인이 있어요. 이 개공한테 의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끝하는 방식입니다. 더 이상 없는 거죠. 이렇게 하면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기만 가지고는. 그런데 이 개공이 또 다른 개공을 찾아요. 또 다른 개공을 찾아서 이 개공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개공은 어떤 의뢰인한테 이미 뭐를 받았을까요? 의뢰를 받은 거야. 여기가 매도, 여기가 매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둘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 둘이 개공이. 그러면 이 중개를 무슨 중개라고 하면 되겠어요? 공동중개.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 계곡만 생각해 보죠. 이 계곡만 생각해 보면 의뢰를 한쪽 방향에서 아니면 양쪽 방향에서 받았어요. 한쪽 방향. 그럼 이걸 무슨 중개라고 하면 될까요? 일방중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시험에 되게 잘 나오니까
알고 계십시오. 그러면 무슨 중개와 무슨 중개가 같은 말이네요. 공동 중개, 일방 중개 같은 말이고요. 단독 중개, 쌍방 중개가 동의어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시험에 일방 중개도 중개냐 뭐 이런 식으로 출제 굉장히 잘하니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43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43페이지 예, 가시면 4번에 예, 중개와 구별해야 할 개념 해가지고요. 표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개념들이 나오는데 이 개념들은 모두 민법 시간에 배우는 개념들인데요. 지금 제가 여기서 이 개념을 설명드리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여러분이 일단 1순환 정도 되시면 대리, 위임 뭐 이런 거 다 알게 되시고요. 우리 중개한다는 것은 그냥 뭐 하는 거를 중개한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알선하는 거. 예를 하나 들어서 대리하는 거는 알선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럼 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하는 거. 근데 이거는 대신하는 거예요? 아니면 알선하는 거예요? 알선하는 거에서 중개하고 대리는 전혀 달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대리하지 않는다. 그럼 뭐 하는 거죠? 우리는 알선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대리하고 알선 즉 중개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 뭐 그런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고요. 5번 내려가시면 이제 중개대상물이 있는데 중개대상물은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하단 6번에 보시면 중개대상 권리가 있는데요. 그 6번의 중개대상 권리에다가 여러분 별표를 하나만 잡겠습니다. 예, 별표 하나 잡고요. 여기서 이제 출제 굉장히 잘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권리를 좀 잠깐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권리는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권리 중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은 권리를 행사 중에 있습니까? 예, 지금 여러분은 권리를 행사 중에 있습니다. 무슨 권리를 갖고 있죠, 여러분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고 그 권리를 지금 뭐 하고 있죠? 행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사람이 와서 끌어낼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끌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의 권리니까. 그래서 권리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법률적으로 보호되는 힘을, 보호되는 이익을 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률적으로. 그러면 누구도 여러분을 끌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끌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은 뭐를 갖고 있어요? 권리. 그거는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보호되는 이익을 얘기하니까요. 근데 이 권리가 굉장히 많은 권리가 있는데요. 다 몰라도 돼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권리는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권리. 예를 들어서 우리 헌법에 보장된 권리도 되게 많아요. 뭐 행복 주거권도 있고요. 예?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뭐 거주 이전에 어떤 권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업 선택의 권리도 있고. 근데 그런 거 다 몰라도 되고 이 두 개만 알고 계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권리는 물권과 채권이 있다. 이렇게 한번 좀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요.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권과 채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는데 물권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한번 좀 써보면 이렇게 쓰고요. 채권을 한자로 한번 좀 적어보면 이런 식으로 써요. 자, 그럼 물권과 채권의 차이는 아주 간단합니다. 물권은 이 물자를 뭐 할 때 쓰는 단어냐면 물건 얘기할 때 쓰는 물자예요. 물건 얘기할 때 쓰는 거. 그러면 물권은 뭐에 대해서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얘기해요?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 민법 시간에 이거를 세부적으로 다시 갈래쳐서 다시 배울 거고요. 자, 채권은 한자의 구조를 잘 보면 이 한자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냐면요.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인변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 사람인변에서 우리가 보니까 이건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니네. 그럼 누구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권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청구하는 그런 권리. 그럼 제가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릴 테니까 질문에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권리를 갖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권리는 물권하고 채권 중에서 뭐에 들어갈까요? 여러분이 갖고 온 권리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굳이 구분한다면 물권하고 채권 중에서 무슨 권리에 들어갈까요? 채권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채권은 누구한테 주장해야 돼요? 사람. 자, 어떤 사람? 불특정 다수한테 주장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누구한테만 주장해야지? 특정한 사람. 특정한 사람 누구? 그걸 세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채무자라 그래요. 자, 그러면 채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한다고요? 채무자. 그럼 여러분은 권리를 누구한테 주장하셔야 되겠어요? 채무자. 자, 채무자가 누굴까요? 응? 저한테? 여러분하고 저는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안타깝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계약 관계가 아니니까 언제든지 오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채권은 누구한테 주장해야 돼? 채무자. 그럼 채무자는 여러분 누구랑 계약했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계약한 당사자한테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강의 똑바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하고 저는 무슨 관계가 아니에요.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꺼냈는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이 두 가지 권리가, 즉 물권이든 채권이든 변동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변동이 되어진다는 건 발생하고 소멸하고 뭐 내용이 바뀌고 하는 그 변동이 되어지는 내용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원인은 딱 뭐냐면, 하나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변동이 되고요. 어떤 권리 관계가 변동이 생기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법률 행위를 했기 때문에 변동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권리, 즉 채권을 뭐를 통해서 얻게 되었어요? 예? 법률 규정 아니면 법률 행위. 여러분 행위하셨다 그랬잖아. 계약을 하셨으니까 이걸 얻게 된 거라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신 것 중에서 중개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개를 간단하게 뭐를 뭐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한다 그랬죠? 행위를 알선하는 거. 그럼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 바로 이 행위죠. 그럼 중개는 여기에는 개입될 수 있어요. 이 과정에는. 그것이 물권이든 채권이든 이 과정에는 개입될 수 있는데, 이 과정에는 안타깝게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개입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권리와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권리를 예를 하나씩 들어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게. 자, 여러분이 이제 진도가 먼저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다 민법 시간에 배웁니다. 여러분 저당권이라는 권리 들어봤죠? 예, 저당권. 저당권은 흔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그냥 해줘, 안 해줘? 안 해줘요. 그럼 뭐 잡고 해줘? 저당권. 나한테 잡아, 저당권은? 아니면 뭐에 잡아? 어떤 물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건. 예, 그러면 은행에서 저당권을 잡는다면 물건, 채권. 물건에 들어가는 거죠.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잡으니까. 이해됐죠? 예. 자, 그러면 이 저당권의 성립되는 과정, 저당권이 만들어지는 거에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저당권이 성립이 되어질 때는 이 저당권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약정담보물권이라고 그래요. 그 약정담보물권이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저당권이 담보물권인데 약정에 의해서 만들어진대. 그럼 약정이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찾아봐요. 뭐가 약정이야? 규정 아니면 행위? 약정이라는 건 약속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야, 우리 이거 가지고 저당권 잡는 걸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대. 그럼 이건 규정이에요, 행위예요? 당연히 행위이지. 어떤 행위를 해서 우리 저당권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중개가 여기에 개입될 수 있다 없다? 잘 생각해 봐요. 이 저당권 설정하는 행위에 개입될 수 있겠나 없겠나? 자, 그러면 우리 없으면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중개는 행위를 알선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행위가 뭐였지?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다음 말이 중요해.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 저당권도 들어간다는 거죠. 저당권도 권리니까 그 권리가 뭐 되는 거? 득실 변경되는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거죠. 왜? 행위가 있으니까. 이거는 법률 행위에 의해서, 약정이라는 건 법률 행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행위가 있으니까 중개가 뭐 할 수 있다? 개입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역시 이것도 민법 시간에 배울 건데,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있대요. 유치권이라는 권리 아주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세탁물을 세탁소에다가 맡겼어요. 드라이 클리닝 하려고 맡겼거든요. 그러면 5,000원 나왔다 이거예요. 예, 근데 5,000원 안 가지고 가가지고요. 단골도 아닌 집, 처음 가는 세탁소인데 옷 주세요 하면 줘, 안 줘? 왜 안 줘? 내 건데. 돈은 안 주니까. 자, 그럼 그걸 조금 고급스럽게 답변해 보세요. 응? 그 세탁소 주인은 여러분의 어떤 그 옷에, 그 세탁물에 뭐를 하나를 갖고 있어요? 권리를 하나 갖고 있다고. 그 권리가 세자로 뭐라 그래? 유치할 수 있는 권리. 그 여러분이 뭐 줄 때까지 5,000원 줄 때까지 그 권리를 뭐라 그래? 유치권이라고 하는데, 유치권이 성립되는 과정은요, 약정담보물권이 아니라 얘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은 약정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만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법률이 정한 대로, 법률이 정한 그대로 만들어지는 거죠. 어떤 행위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중개는 여기에 개입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뭘 개입하겠어요? 법률이 다 정해놨는데.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면 여기가 되게 쉬운데 약간 복잡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권을 양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유치권 양도. 유치권 팔아먹을 수 있다 이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5,000원짜리 그 유치권을 갖고 있는 세탁소 주인이 있는데 세탁소가 팔린 거야. 세탁소가. 자, 그러면 세탁소가 팔리면 세탁물도 파나요? 세탁물은 팔지 않잖아. 근데 뭐는 팔 수가 있어. 잘 생각해 봐요. 그 예를 들어서 세탁물이 500개가 있는데 그 세탁물 하나가 다 5,000원짜리 유치권을 갖고 있는 거야. 5,000원 받을 수 있어. 그럼 뭐를, 여러분이 세탁소 주인이라면, 종전 주인이라면 뭐를 팔을 수 있겠어요? 그 세탁물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돈, 그걸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채권하고 더불어서 뭐도 팔을 수가 있어요. 유치권도 팔을 수 있다고. 그럼 유치권을 뭐 하는 행위가 있겠네? 양도. 그 유치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약정으로 아니면 법정으로? 약정으로. 이건 약정이야, 약정. 약정 행위로 움직인다고. 거래가 되는 거예요. 흥정을 붙여야 되니까. 그럼 여기에는 개입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이건 법률 행위에는 다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안 되지만 법률 우리 행위에는 개입할 수 있다. 아주 쉽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집이 하나 있는데 이 집을 갑이 판대요. 자, 여러분이 개공이에요. 이걸 팔아줄 수 있다 없다? 있다. 팔아줄 수 있죠. 자, 그런데 갑이 갑자기 사망했어요. 사망하면 이 집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가죠? 응? 상속인. 상속인,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자식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갑다시. 배우자 없고. 자, 그러면 갑다시가 이거를 뭐 받죠? 상속받죠. 예, 그러면 이거를 매수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상속받는 사람도 있을 텐데 여기를 편의상 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개공은 누구한테 개입할 수는 있어? 이 매매하는 과정에는 개입할 수 있겠죠. 매매가 있으니까. 이 매매라는 건 무슨 행위를 통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법률 행위. 그런데 이 사람이 사망했고 무슨 권리 하나가 이전됐죠? 똑같이 소유권 하나가 이전됐죠. 그 대신 원인이 뭐야? 상속이잖아요. 그럼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법률 행위일까요? 법률 규정일까요? 법률 규정이겠죠. 그럼 거기에는 개입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똑같은 소유권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유치권이라 하더라도 성립되는 과정과 이전되는 과정을 잘 살펴보고 원인이 뭔가를 살펴봐야 돼요. 원인이. 예, 그래서 정리하면 중개는 무슨 행위가 있어야 개입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법률 행위. 쉽게 말하면 거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래. 그죠? 자, 그러면 이런 말은 안 붙여요. 유치권 설정 계약 이런 말은 붙일 수가 없는 거야. 왜? 유치권 설정 계약은 없거든. 그죠? 그럼 유치권은 그냥 만들어지는 거야. 자동으로. 그 대신 이런 말은 붙일 수 있어요. 유치권 양도 양수 계약 이런 말은 붙일 수 있어. 이거는 약정으로 이루어지니까. 예. 자, 그러면 상속은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예, 그러니까 중개할 수 없는 거야. 상속 계약 이런 말은 없거든. 그죠? 그 대신 매매 계약 이런 말은 쓰잖아. 예, 그런 식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과정 때는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리고 다음 우리 3, 4월 달에 요거 그 뭡니까 기본서 과정 한 번 더 할 때 그때는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44페이지 넘어오시고요. 그 판례 1번, 2번, 3번 판례 중에서 1번 판례 그 색깔 좀 중요하게 이렇게 강조된 부분 있죠.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된다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우리 채색하시고 별표. 그러니까 우리 중개행위는 꼭 무슨 권에만 개입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소유권에만 개입할 필요는 없고요. 저당권에도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다. 자, 하단 내려가시면 이제 공인중개사가 있고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등록한 공인중개사죠. 소공은 이제 취업한 공인중개사고 오른쪽에 박스는 그냥 안 보셔도 되고 참고만 하시라고 그냥 놓은 거니까 알고 계시고요. 한 장 넘겨볼게요. 46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업이라고 하는 단어에 의미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은 무슨 성과 무슨 성을 갖고 있을 때 업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계속성과 반복성. 예,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말하자면 그 약간 그 굵게 된 부분 보면 우연한 기회의 단 1회 이런 단어들이 있죠. 예, 거기다 채색하시고 별표 한번 잡아볼게요. 우연한 기회의 단 1회. 그러면 우연한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성? 우연성. 그 다음에 단 1회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일회성. 예,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결론을 딱 보시고 아 이건 업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빨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뭐 특별히 안 보셔도 되겠고요. 원래 오늘 우리 중개대상물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우리 1교시 때 중개대상물을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이라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는 그 정상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